사막은 더 이상 척박한 땅이 아니다. 현대의 사막은 석유의 바다. 석유를 바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아랍 국가들의 상징이다. 주요 산유국 중 한 나라인 쿠웨이트에 제작진이 취재 허가를 받은 것은 2008년 5월. 3개월간의 섭외 끝에 성사된 취재였다. Please lower the camera. No, put the camera down, please. Yeah. They will stop us if you see. Put it down, please. 아랍 산유국의 석유는 모두 국가가 관리하는 만큼 경비는 삼엄하다. 초소를 지나고서도 한참 동안 사막을 달린 후에야 세계 제2위의 유저는 그 모습을 드러냈다. 원유와 함께 분출되는 천연가스를 태우는 불길. 이곳이 무려 하루 약 22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 부르간 유전이다. 쿠웨이트 석유공사 직원이 가장 먼저 안내한 곳은 1938년 부르간 유전에서 원유를 처음 생산한 제1호 유정이었다. 이 유정은 쿠웨이트인들에게는 나라의 번영이 시작된 기념비적인 곳으로 현재까지도 원유가 솟아나고 있다. This is BG1. This is the first oil well drilled in Burgan. It was drilled in 1938, and it is still running.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아랍의 원유는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 우선 코를 찌르는 휘발유 특유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 뜨거울 거라는 예상과 달리 원유는 미지근했다. 끈적거리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물 같습니다. 지하 1500m에서 막 퍼올린 원유는 표면에 천연가스를 품은 기포가 맺혀 있다. 이것이 1억 5천만 년 동안 농축된 생명의 에너지, 석유다. (1억 5천만 년 전) 아라비아 반도의 사막은 푸른 바다였다. 공룡과 해양 연체동물, 암모나이트로 상징되는 중생대 쥬라기. 공기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이산화탄소 함량이 높은 대기가 태양빛을 흡수해 지구는 습기 찬 거대한 온실과 같았다. 육지에선 햇빛을 에너지로 표현하는 양치식물과 소철류가 우거져 초식 공룡들의 환경은 풍요로웠다. 그러나 어디에나 포식자는 있다. 대형 초식 공룡은 육식 공룡들의 좋은 먹잇감이다.
쪽지에 태양 에너지가 농축된 공룡의 몸집. 그 사체는 이제 석유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을 통과했다. 함께 가라앉는 바닷속 플랑크톤도 같은 과정을 거친다. 심해나 해저 분지에 안착하면 이들은 두 번째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의 흐름이 없고 산소가 없는 이 고요한 묘지에선 사체가 썩지 않은 채로 보존된다. 고요한 묘지에 더 많은 유기물이 쌓이고 미세한 진액이 알맞은 압력으로 그 위를 뒤덮는다. 그리고 1억 5천만 년을 기다린다. 경상남도 고성의 바닷가. 1억 년 전 바다처럼 넓은 호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곳에는 공룡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아라비아 반도의 유전처럼 공룡이 살았던 시대의 지층이다. 그렇다면 이 해안의 퇴적층 안에도 석유가 존재하지 않을까? 전문가와 함께 조사해본 결과 실제로 1억 년 전 수중 유기물이 쌓여 만들어진 암석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검은색 부분들은 그 당시 이제 그 호수에 살던 그 유기물들이 이제 죽어서 침전된 그런 그 유기물이 많이 포함된 이암들로서 이런 암석들이 이제 그 두껍게 쌓여 있으면은 뭐 석유의 근원암층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는 그런 그 암석이 됩니다. 수중 유기물이 변성한 검은색의 암석층이 석유를 만드는 재료인 근원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석유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 그 경상분지 퇴적층들은 그 유기물의 함량이 뭐 보통은 한 0.5% 내외로 비교적 낮은 편이어가지고 그 가스나 또는 뭐 석유를 생성해서 다른 그 지층으로 운반할 만큼 그렇게 많은 유기물 함량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 이제 두꺼운 그 퇴적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그런 그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근원암으로서 역할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지하에서 석유가 만들어지려면 먼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유기물이 적당한 열과 압력을 받아 석유 근원암을 형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석유 근원암이 지각의 변동을 타고 구멍이 숭숭 뚫린 다공성 사암이나 석회암 속에 갇혀야 하는데 이렇게 스펀지처럼 석유를 품은 암석을 저류암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입자가 미세한 암석이 뚜껑처럼 덮여야만 비로소 석유가 된다. 어느 한 조건이라도 빠지면 석유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석유 생성 조건을 다 갖춘 곳을 찾기란 힘들다. 조건이 모두 맞아떨어진 곳은 세계에서 아라비아 반도와 일부 지역뿐이다. 히말라야 산맥의 가난한 나라 네팔. 인구 약 100만 명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도시를 유지하는 핵심 에너지원은 석유다. (2008년 3월) 카트만두에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주유소 앞에 총을 든 경찰이 배치된 것이다. 오토바이의 줄은 100m 넘게 늘어서 사람들은 하룻밤을 꼬박 새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आज 5 बजेदेखि लाइन बसे भोलि यही 5 बजे लाइनमा
तेल हालेँ मैले जो गाह्रो हुन्छ नि धेरै नै गाह्रो हुन्छ नि अब बिहानै उठेर कहिले राति नै लाइनमा आउनुपर्छ होइन अब कहिले अफिस छुटेर यो लाइनमा बस्न आएको कि 줄을 선다고 해서 마음대로 석유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석유량은 제한돼 있어 추가로 석유를 얻으려면 정부에서 발행한 배급표가 있어야 한다. 게다가 1인당 국민소득 230달러의 나라에서 휘발유의 가격은 리터당 80루피, 한화로 2,100원이 넘는다. 고유가는 석유 부족 사태를 불러온 원인이었다. 네팔은 인접한 인도에서 정제된 석유를 구입하는데 숨가쁘게 올라버린 석유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수입량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महिनादेखि वर्षदेखि भने इन्डियन आइलले चाहिँ तेलको सप्लाई कम गर्न थालेपछि इन्डियन आइलले हामीले पैसा दिन सकेनौँ भनेको जति पैसा दिन चाहिँ हाम्रो त्यो लसको कारणले गर्दाखेरि डेफिसिट हुँदै गइसकेपछि अनि इन्डियनलाई पैसा दिन 정부는 카트만두의 일부 주유소에서만 배급제로 석유를 공급했다. 공급받은 주유소에도 언제 석유가 떨어질지 모른다. 2007년 말부터 시작된 네팔의 석유 부족 사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에너지 난으로 도심은 갑자기 암흑으로 변할 때가 많다. पेट्रोल डिजेल मट्टी तेलको भाउ बढ्यो जहिले नि परिश्रम र पसिनाको बढेनन् कहिले नि लौरीसँग दुःख बिसाइ कहिले रुने मान्छे भएर जन्मे पनि गधाको हो जुनी भरि यादैले बिसाउने भारी सुनामाया डाँडेको चौतारी पेट्रोल डिजेल मट्टी तेलको भाउ बढ्यो जहिले नि परिश्रम र पसिनाको बढेनन् कहिले नि लौरीसँग दुःख बिसाइ कहिले रुने 2008년 고유가는 세계적 화두였다. 미국에서는 관광용 자전거 택시가 유가 부담을 덜려는 사람들의 출퇴근용으로 인기를 끌었다. 갑자기 2배나 올라버린 석유값은 트럭 운전사들의 생계에 큰 타격이었다. 한 달 만에 1,000개의 트럭 회사들이 도산했다는 흉흉한 이야기까지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로 개통이 지연되기도 했다. 석유 찌꺼기인 아스팔트의 가격 폭등 때문이었다. 시설 채소 재배 농가들의 필수적인 난방용 면세위의 가격도 급등했다. 고유가로 제때 난방을 하지 못한 비닐하우스의 채소들은 상품 가치를 잃었고 아예 수확을 포기하는 농민들도 있었다. 1998년 14달러였던 유가는 꾸준히 올라 2008년엔 배럴당 무려 147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세계의 시선은 석유를 거래하는 뉴욕 상업거래소에 집중됐다. 고유가의 원인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석유 투기 자본이 비난의 화살을 맞았다. There is no shortage of oil in the market. The market is adequately supplied, but there are other factors that are driving prices up, other than the fundamentals. And these factors are speculators. 그러나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에너지정보청, 방대한 정보력을 자랑하는 이곳에선 고유가의 원인을 다르게 봤다.
reason we have high oil prices today is largely the result of the fundamentals of supply and demand. Capacity to produce enough oil to meet that rising demand has been diminishing, and to the point where we have very little spare capacity to meet changes in supply or demand. And the result of that is that prices have gone up steadily. 실제로 2007년까지 세계 석유 수요량은 하루 8,600만 배럴로 증가했으나 공급량은 3년간 8,500만 배럴 안팎에서 정체됐다. The short-term issue we have now with the very high prices of oil is largely the result of insufficient investment in productive capacity in countries where we know resources are abundant, but there just has not been enough investment, and that really started in the middle of the 80s. It didn't happen overnight. 투자만 확대되면 석유는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까? 2008년 미국 석유 생산 정점 연구협회 총회에 참석한 석학들의 의견은 달랐다. 아무리 투자를 확대해도 공급이 늘어나진 않는다는 주장. 국제에너지기구의 석학은 그 이유가 석유 생산 정점, 바로 피크 오일이 닥친 데 있다고 밝혔다. We are all peak oilers now. That was a very big change. And it's that kind of people that we have to convince to really get this message across. It's the moment in time when production hits a maximum and then slowly goes into decline afterwards. Perhaps after a bit of a plateau, but eventually it declines. 인류는 유전을 발견한 이래 매년 더 많은 석유를 퍼올리며 산업을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증가하던 석유 생산량은 언젠가는 최대치에 오르고 이후 급격히 감소한다. 생산량이 줄면 곧바로 공급 부족이 발생한다. 이때부터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유가는 폭등하고 전 세계는 영원한 오일 쇼크의 충격에 빠진다. (2007년) 미국 의회 회계감사원 보고서는 피크 오일을 중요한 위기 상황으로 규정했다. 미국 에너지부의 지원으로 피크 오일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책임 연구원은 지금 피크 오일이 닥쳤다고 경고한다. Oil production in the world has reached a maximum level and then leveled out. In other words, it reached a plateau and it's bouncing up and down around this plateau region. That plateau started in 2004 and continues today. That's where we are. The likelihood of it increasing from here is very small. The likelihood of us falling off this plateau, in other words, oil production declining, is very high. 피크 오일 이론은 미국의 석유 지질학자 킹 허버트가 1950년대 창안한 것이다. 그는 당시 세계 1위의 산유국이었던 미국의 유전들이 1970년에 피크 오일을 맞고 이후 미국은 석유 부족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When he said that U.S. oil production was going to peak so soon, there were many geologists who thought, well, that can't be the case because they knew that there was so much oil left to be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And of course, they were right. But what they didn't understand is the peaking doesn't happen when all of the oil is gone. It happens when only about half of the oil has been extracted. 미국 텍사스주의 룰링. 인구 약 5천 명의 마을에 들어서자 특이한 풍경이 펼쳐졌다. 미식 축구 선수와 돌고래, 그리고 강아지 캐릭터가 장식된 낡은 석유 펌프들. 석유를 생산해야 할 펌프들이 왜 장식품이 된 것일까? 룰링 주민 베링턴 씨를 만났다.
그는 다른 롤링 주민들처럼 여러 개의 소규모 유정을 소유한 독립 석유 사업자다. 롤링에는 석유 메이저 회사가 없다. 베링턴 씨의 26년 된 유정을 비롯해 시 전역의 유정이 피크 오일을 맞아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When I drill these wells, 24, 27, 22, 23, 22, 22. This production here comes in like this, and then it's got a decline, and over the years, it's just now making a quarter of a barrel a day. 1920년대 롤링은 하루에 100배럴 이상의 석유를 생산하는 유정이 시 외곽을 포함해 3,000개 가까이 있었다. 석유 위에 뜬 도시라 불리던 시절 석유 메이저 회사가 속속 들어오며 마을 인구는 6만 명 가까이 불어났다. 하지만 1970년대 초반 롤링엔 피크 오일이 닥쳤고 사람들은 마을을 떠났다. 그 후 오랫동안 롤링의 유정들은 펌프질을 멈췄다. 2008년 유가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자 간신히 채산성을 회복하고 석유를 다시 생산하기 시작했지만 일주일을 모아야 트럭 한 대분이 나올 정도로 그 양은 적다. 석유의 질도 예전 같지 않아 물이 많이 섞여 있다. Well, in 1998, I was roughnecking on a drilling rig to stay in the oil business here, you know. They don't ever think about the bad times. Then as times are good now, they think that they were good forever. But they weren't good forever, you know. We are seeing in our real life work the peak and decline of oil production. Every well you see peaks and declines. An oil field that is made up of many wells, this oil field peaks and declines. A country has many oil fields in it. Each of these peaks and declines, hence the country peaks and declines. 킹 허버트가 1950년대에 경고한 대로 미국의 유전들은 1971년 피크 오일을 맞았다. 미국의 막대한 자본과 최고의 기술력으로도 피크 오일을 막을 수는 없었다. 1999년부터는 영국, 호주, 노르웨이, 오만 등의 유전들이 차례로 피크 오일을 맞았다. 영원한 석유 부족의 시작, 피크 오일은 과연 온 것인가? 석유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있을까? 석유의 역사는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최초의 근대적 석유 생산은 불과 150년 전인 1859년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시작됐다. 그 후 단 20-30년 만에 석유 산업이 급속히 팽창하는데 당시 가정에서 불을 밝히는 데 쓰던 고래기름보다 석유가 훨씬 값싸고 풍부하기 때문이었다. (1879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자 석유의 인기도 시들해지는 듯 싶었다. 하지만 곧 다른 용도가 발명됐으니 바로 자동차. 자동차는 본격적인 석유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리고 석유 역사상 또 다른 중대한 발명이 나타난다. 1920년대 시작된 석유화학이다. 석유를 증류하면 휘발유나 경유가 각각의 끓는 점에 따라 분류된다. 이 과정에서 물처럼 투명한 액체, 나프타도 생산된다.
이 나프타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물질을 탄생시킨다.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플라스틱이나 합성 섬유, 합성 수지, 필름은 물론 농업용 비료까지 모두 나프타로 만들어진다. Oil is truly a magical elixir. What it means to you and what it means to most people in Western industrialized society. Which means, if they really understand it, it means everything. It means the electricity, the air conditioning, the food, and nearly every aspect of our life. 석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과연 그럴까? 제작진은 한 가정의 허락을 받고 집안에서 일상생활 속의 석유 제품을 모두 꺼내보는 실험을 하기로 했다. 싱크대와 세면도구는 석유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고 장난감은 물론 소파와 같은 가구도 석유 합성 제품으로 만든 것이다. 실험은 생각보다 커져갔고 바깥으로 나온 석유 제품의 양은 마치 이삿짐을 방불케 했다. 아니 따지고 보니까 이런 제 선글라스 이런 제품도 보면 석유 화학 제품이라니까 정말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공기처럼 석유 제품들이 우리 실생활에 구석구석 다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놀랍네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석유의 양은 얼마나 될까? 하루 사용만으로도 그라운드가 모두 잠기고 일주일치가 쌓이면 경기장의 꼭대기까지 가득 채워진다. 미국 피츠버그시 교외의 주택가. 이번엔 세계 제1위 석유 소비 국가인 미국의 평범한 가정은 석유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This is my family. This is Peggy, my wife. 미국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인 프레치지 씨 가족. Husband Chris. Bye, sweetie. See you Have a good later. day. Thank you. All right, bye. See you later. 프레치지 씨와 부인, 자녀들에게는 모두 차가 있다. 미국의 교외 도시에선 집집마다 서너 대의 차량을 보유하는 게 일반적이다. 프레치지 씨는 24km 떨어진 직장까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지나야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가까운 편이라고 한다. 가장 가까운 세탁소와 마트조차 8km 떨어져 있어 부인에게도 자동차는 필수적이다. There's no public transportation here. There is probably about 2 miles from here. 부인은 일주일에 한 번 마트에서 넉넉하게 장을 본다. 부인이 사온 식료품 18가지 중 3분의 2, 12개가 수입품이다. 파프리카는 캐나다에서, 바나나와 수박은 약 3,000km 거리의 중앙 아메리카에서 생산됐다. 7,000km 떨어진 이탈리아나, 10,000km 이상 거리의 중국에서 운송되기 위해서는 많은 석유가 들었을 것이다. Hopewell, Aliquippa actually that repairs radiators. 프레치지 씨 가족의 식탁엔
보이지 않는 석유가 숨어 있다. Park, I mean, but that's Yeah, I knew that. the right idea. 석유 1배럴을 에너지로 따지면 1년 내내 일하는 노예 12명을 부리는 것과 같다. 세계 1위의 석유 소비국 미국에선 한 사람당 1년 동안 300명의 석유 노예를 부리고 있다. 석유 이전 시대와 비교하면 이 가족의 삶은 풍요롭고 안락하기 그지없다. 석유 발견 150년 만에 인류는 석유를 입고 쓰고 마시는 호모 오일리쿠스로 변신했다. Man first appeared about 4 million years ago. He lived more or less in relation to the world, and then suddenly came petroleum man. And over the last 150 years, and everything changed beyond any imagination. 2008년 중반, 미국 대통령은 중대한 요청을 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에게 고유가가 경기 침체를 불러오기 전에 석유 생산량을 늘려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왜 많은 산유국 중 사우디아라비아였을까? 세계의 많은 유전이 생산 정점을 지난 가운데 피크오일이 확인되지 않은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등 아랍 산유국뿐이다. 그 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의 유전 가와르를 가진 제1의 석유 대국이다. 막대한 생산 능력을 가져 세계 석유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알려져 있다. You know, Saudi Arabia is the largest oil producer in the world, and I think it's obviously, and they're one of the few countries that has any excess supply or excess production capability. And I think it's in everyone's best interest to, at the given current oil prices, the world's best interest to increase production to the extent possible. 사우디아라비아는 과연 석유를 증산할 여력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시발점은 미국 휴스턴에 위치한 에너지 전문 투자은행의 CEO 맷 시몬스. 전 백악관 에너지 자문위원으로 핵심 정보에 정통한 석유업계의 거물이다. 맷 시몬스는 2005년 사막의 여명이란 책을 출간해 전 세계에 충격을 던졌는데 이 책에서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더 이상의 석유 증산 능력이 없다고 단언한다. 그 근거는 지난 30여 년간 사우디아라비아가 개발에 성공한 유전은 하우타와 샤이바 단 2곳뿐이며 국가 석유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가와르 유전도 이미 피크오일을 지나 노후화됐다는 것이다. The cost of maintaining the production is going up extremely high. And as the fields get older and they go into lesser and lesser productive areas, we should plan on and not be surprised by their overall oil production starting into decline. 중국 헤이룽장성 다칭시. 시내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유정은 중국 최대 유전이자 세계 10대 유전에 꼽히는 다칭 유전의 일부다. 제작진은 이곳에서 과연 노후화된 유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 답을 찾아보기로 했다. 다칭 유전이 개발된 것은 1959년. 지금까지의 생산량이 무려 150억 배럴에 달하는 대형 유전이었다. 당시 유전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한 중국 공산당은 건국 10주년에 맞은 경사라는 의미로 대경, 즉
다칭 유전이란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현재는 피크오일을 넘어선 상태다. 它稳产呢是一共在5000万吨左右的时候，一共是有27年的时间，也就是说，在这个油田开发的历史上哈，在世界这个历史上，这也是非常罕见的。现在呢，它的产量啊已经过了高峰期，已经降到了4000多万吨了。 피크오일을 지나 노후한 다칭 유전. 동행한 다칭 유전의 전문가는 노후 유전에도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 있는데 유정 주변마다 박힌 파이프가 그것이라고 했다. 다칭 유전에 만여 개가 있는 이 파이프는 지하 석유층에 물을 넣는 설비다. 즉 노후한 유전에서는 지하에 물을 주입해 압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那么依靠这个天然能量开采的话，我们这个采收率会比较低。所以说，大庆油田根据自己的情况，我们在开发的这个初期就采用了这个注水开发的方式进行这个采油。 피크오일을 지나 지하의 석유층이 감소하면 물과 기름의 반발 원리를 이용해 석유층에 물을 넣어준다. 그러면 물보다 가벼운 석유는 위로 떠올라 남아있는 석유를 더 많이 퍼올릴 수 있다. 이 방법으로 다칭 유전은 물을 넣지 않았을 때보다 약 30% 많은 석유를 생산한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칭 유전의 석유 생산량은 1997년 5,600만 톤, 약 3억 7천만 배럴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내리막길을 걸어 2007년엔 4천만 톤대 초반으로 감소했다. 메시몬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와르 역시 다칭 유전처럼 물을 넣어야 하는 노후 유전이기 때문에 석유 증산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008년 석유 정상회담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와 같은 의혹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In other words, given current demand levels, there are plentiful quantities of crude oil available in the market today. However, in order to continue our constructive role in the market and to further reassure those who are concerned about supply availability, the Kingdom is prepared to make additional quantities of crude oil available to the market should our customers tell us they need to lift those additional barrels. 석유업계의 거물인 메시몬스와 오페크를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 어느 쪽이 진실일까? 제작진은 가와르 유전의 진실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직접 찾으려 했다. 하지만 5개월에 걸쳐 계속된 취재 요청에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아랍 산유국의 석유 관련 정보는 비공개에 붙여져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It would be nice if all of these countries that owned oil would be transparent in what their reserves are. We really don't know what the true reserves are for most of the oil, because most of the oil in the world is not owned by companies. Most of the oil in the world is owned by countries. It's nationally owned. Whether it's a national oil company or the international oil companies, much of that kind of reserve, I mean, the overall reserve numbers are reported, but things like those decline rates are very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so some of that information is not going to be reported. 제작진은 가와르 유전의 진실, 그 단초라도 찾기 위해 쿠웨이트로 향했다. 쿠웨이트의 부르간 유전은 가와르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추정 매장량을 자랑한다. 또한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로 인접한 국가의 유전이고 가와르처럼 1950년대 이전에 개발됐다. 현지에서 만난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 직원은 2002년부터 부르간 유전에 도입된 새로운 설비로 안내하겠다고 했다. 그가 보여준 설비에서 쏟아져 나온 투명한 액체는 바로 물이었다. 직원은 이 물이 새로운 기술의 핵심이라고 했다. 피크오일을 지나 노후화된 중국 다칭 유전처럼 부르간 유전에도 지하에 물을 주입하는 설비가 있었다. 직원이 설명하는 설비의 원리 역시 다칭 유전에서 들었던 것과 같았다. Is it for when we inject the water, effluent water underground, the water came down the oil. Okay. By capacity. I see. Capacity هي صح ولا لا? Okay. And push the oil up and you have more oil and more dollars. 2002년 부르간 유전은 모두 4개의 대규모 물 처리 공장이 생겼다. 이곳은 석유를 생산할 때 나오는 물을 분리하고 다시 압력을 높여 유전으로 보내는 공장이다. 부르간 유전은 노후 유전에서 주로 확인되는 물 주입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쿠웨이트는 피크오일 여부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와 마찬가지로 외부의 공식적인 검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제작진은 진실에 좀 더 접근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다. 가와르 유전의 시뮬레이션 모형을 만들어낸 스테니포드 박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스테니포드 박사의 시뮬레이션 모형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엔지니어들의 논문에 실린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 만든 것이다. 과연 세계 최대의 유전은 아직 증산 여력을 가지고 있을까? And this is what we believe it looked like, how much oil was there. The red is where the oil is. Back in 1950, before they started exploiting it. And this is what we believe is left in about 2004. In this northern third is where the depletion is most advanced, and so you see you're just left with caps at the tops of these anticline structures. 즉, 가와르 유전 지하의 시뮬레이션 모형을 뒤집어 보면 개발 초기엔 검은 원유층이 유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점점 물이 차오르며 일부에선 고갈이 심각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If you kept connecting all these dots, to just shout out that we'd been living in an illusion. The illusion being that the Middle East was sitting on an ocean of free energy, of free oil. And that's the illusion that I heard all my adult lifetime as I was growing up and trying to understand more and more about what the oil and gas business was all about. 결국 다가올 석유 부족은 막을 수 없는 것일까? 사막의 유전은 지금 황혼이 내리고 있다. 캐나다 엘버타주의 광대한 황무지. 이곳에선 21세기 오일 러시가 펼쳐지고 있다. 최근 수년간 세계적인 석유 메이저 회사들이 속속 들어섰고 2008년엔 우리나라 석유공사도 본격적인 진출을 시작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땅의 검은 모래다. 언뜻 흙처럼 보이지만 이 모래는 검은색의 점성질 원유를 함유한 오일 샌드. 피크 오일을 상당 기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막대한 양의 자원이다. Alternatives such as oil sands, in which Canada has a very large resource. I think one thing that is important to remember
In terms of reserve estimates, Canada is second to Saudi Arabia in total reserves, and the reason for that is their oil sand. 하지만 오일 샌드의 가능성에 대해 비관론을 펴는 전문가들도 많다. 오일 샌드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과정은 펌프로 퍼올리는 전통적 방식보다 훨씬 복잡하다. 엄청난 양의 물과 에너지도 필요하다. 뜨거운 압축 전기를 오일 샌드에 주입해 석유 성분을 녹여내야 하기 때문이다. 생산 단가가 높을 뿐더러 실제 생산량도 생각보다 많지 않다. 채산성이 낮은 오일 샌드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값싼 석유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증명한다. Bottom line cost of producing a barrel of liquids is probably never going to go back down to where we had it in the 80s and 90s, where it was averaging about $20 a barrel. Our long-term view is that it's likely to be, in nominal terms, $100 or thereabouts per barrel. Canada has been working on oil sands for something like 30 years, and they're up to something like a little over 1 million barrels a day. The world is using 86 million barrels a day. Going from 1 million to 2 million is going to be a difficult task for them. But an additional million barrels is not going to have much effects on 86 million barrels that's going to 85 to 84 to 83, 82 on maybe a yearly basis. That's the character of the task. It is so large. 세계엔 점점 더 많은 호모 오일리쿠스들이 생겨나고 있다. 중국 베이징의 중산층은 이제 자전거 대신 자동차를 탄다. 마트에 가서 일주일치 식료품을 한꺼번에 사는 일도 익숙하다. 멀리서 운송된 수입산 과일이나 가공 음식도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다. 因为我们会选择一些比较大而全的这个卖场，这样子的话，我们可以一次性的选起很多的适合用的东西。 这样的话，我们一次性出行就可以把1周的食品全准备好了。 자동차가 필수적인 교외 도시가 이제 베이징 외곽에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개방의 물결이 일면서 중국인들의 삶은 세계 1위의 석유 소비국인 미국인들의 모습을 닮아간다.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개발도상국가의 국민들이 석유에 중독된 호모 오일리쿠스의 삶을 꿈꾼다. 세계 석유 수요량은 2030년엔 지금보다 40% 증가할 전망이다. 석유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피크 오일 이후 공급 부족의 위기는 더 심각해진다. 공급 부족이 언제 시작될지는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다. 하지만 피크 오일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If there is an extreme economic recession, then the demand for oil may fall. That means the price may fall again. But I picture a very volatile period for the next few years, only for a few years, and then finally people understand this and they can see the permanent situation. It's a change for humanity. This is not a simple question. It's a huge change. It's as important as, let's say, another world war. 석유 부족에 따른 피크 오일의 타격을 가장 먼저 받는 건 저소득 국가다.
2008년 3월 네팔의 석유 공급량은 반으로 줄었고 주유소는 문을 닫았다. 석유값이 오르면서 식용유 가격은 2배로 올랐고 설탕값도 30% 가까이 올랐다. 사람들은 비싸고 귀한 석유 대신 낡은 가구를 부숴 땔감을 만들었다. 카트만두 시내의 제재소는 오랜만에 호황을 맞았다. 여자들은 그들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머리에 나무를 이고 힘든 길을 걸어야 했다. पेट्रोल डिजेल मट्टी तेलको भाउ बढ्यो जहिले नि परिश्रम र पसिनाको बढेनन् कहिले नि लौरीसँग दुःख बिसाइ कहिलेसम्म रुने मान्छे भएर जन्मे पनि गधाको जुनी भरि यादैले बिसाउने भारी सुनामाया डाँडेको चौतारी हे सौवाई थर्काउँछ भन्दै पैसा ले फेटा पाल्ने होका छैन पैसा दिने केले जीवनभरि झेल्नु पर्यो ऋणै माथि ऋण मरी मरी काम गर्दा नि आएनन् खै दिन भरि यादैले बिसाउने भारी सुनामाया डाँडेको चौतारी. 카트만두시의 중산층은 나무를 떼어 밥을 짓고 초저녁부터 실시된 정전의 암흑 속에 저녁을 먹었다. 네팔 사람들의 삶은 석유 이전의 과거로 회귀하고 있었다. 이것은 곧 전 세계 호모 오일리쿠스에게 닥칠 피크오일 이후의 암울한 미래다. Energy becomes more scarce and expensive. Those pharmaceuticals will become more expensive. The chemicals to treat drinking water will become more expensive. And food will also become more scarce and expensive. As a result of that, it's almost certain that the human population will begin to decline. Now, that's easy to say, but the human impact of that, of course, is going to be horrific. The big question then is how many failing states before civilization itself begins to fail? We don't know the answer to that question because we've never been here before. But we do know that if the stresses continue to build, that more and more states will continue to fail, and we will risk at some point that civilization itself will begin to unravel. (150년간)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 됐던 석유. 석유 생산이 최대치에 이르는 피크오일. 그때부터 석유 부족은 시작된다. 인류가 석유로 창조한 산업사회. 무려 약 70억 명으로 급증한 세계 인구. 지구의 밤을 아름답게 밝혔던 눈부신 번영. 이 모든 것이 피크오일과 함께 사라져 인류의 기억 속 짧은 번영의 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석유에 중독된 호모 오일리쿠스다. 그 대가로 우리 아이들은 석유 문명의 폐허에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